가지급금 뭐 모르시는 분이 있겠는가, 그죠? 다만 그 가지급금의 피해가 너무 많죠.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 가지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없앨 수 있고, 가지급금이 뭐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없앨 거냐, 뭐 이런 걸 한번 보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이런 강의는요. 그래서 한번 부담 없이 천천히 들으세요. 강의 시간도 좀 줄여요. 이런 거 길게 할 필요가 없어서 한 40분씩 강의로 총 8강을 유지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 교재가 있죠. 그냥 가지급금에 대한 거를 좀 모아놓은 거예요. 이 모아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9페이지에 1절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업무무관 가지급 관련 이자. 자, 쓰지 마시고 책에서 한번 보죠. 자, 수도 없이 나오지만 이 책에서 여러분, 자,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자, 법인 입장에서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해드리지만 이 법인이니까 실제로는 법인세법에 영향을 받고요.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이니 이 특수관계인은 주주나 임직원이나 친족 같은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나 법인, 우리 법인 입장에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거다. 돈을 빌려준 거다. 요 놈도 이따 또 다 배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 개념이 대여금이고요. 회계 처리는 대여금이지만 또는요, 외상 매출금들 또는 선급금들 많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상당 기간을 회수를 안 해. 그것도 가지급이다. 선급금, 무슨 일 관계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그 금액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선급금으로만 달려있어.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가지급금에 걸려요. 이런 것들이 가지급에 걸려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단순하게 대여금이다 이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너무 잘 알지만 이 돈을 빌려주는 것, 특수관계인에게 이런 걸 일단 가지급금이라고는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기본세법은 법인세법에 특수관계인인 개인이나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회계 처리가 기본으로 대여금이지만 다른 채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회수들이 딜레이 되는 거, 이런 게 가지급인데, 여러분, 자, 이 가지급금은 뭐와 뭘로 갈라진다, 그죠? 가지급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지급금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갈라져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이 가지급이 업무와 관련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계속 유권 해석들도 바뀌고. 그러면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는 먼저 업무랑 관련이 없다면 너무 잘 아시죠? 가지급금은 일정한 이자를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부당행위로 입금산입 인정이자가 걸리고요. 또 지급이자가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는 세무조정을 하고요. 또 이 가지급은 대손 충당금의 설정 대상으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이쪽이 망했어도 대손금으로 처리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급금을 팔아서 생기는 처분 손실이 있어요.
처분 손실도 요놈은 손금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가지의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첫 시간이니까 그냥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리면 일정한 이자 안 받으면 부당행위로 입금 산입한다. 돈도 없어서 지급이자가 나가는데 무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주냐? 지급이자가 손금을 산입이 된다. 대손충당금, 그죠? 1%나 뭐 이런 한도를 설정하지 못한다. 바로 대여금에 대해 이 가지급 잡으면 바로 손금을 산입된다. 이 사람들이 망했어도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것들을 팔아갖고 손해가 생겼다. 대여금들을 팔아서 손실이 안 된다. 이 네 가지를 얻어맞아요. 네 가지를 얻어맞는데 업무와 여러분 관련이 있는 가지급은 이건 뭐예요? 얘는 이 중에 무조건 인정이자만 걸려요. 인정이자만 걸려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급이 업무와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세무 조정이 너무 바뀌어서 우리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쨌든 이게 업무랑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로를 정말 이건 죽을 만큼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지급은 인정이자만 잡지 다른 놈의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그려놓으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맺고 가보는 거예요. 자, 10초 드릴게요. 이거 그리셔야 돼. 머리에 담아 놓으셔야 돼. 담으셨어요? 그러셨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와서 우리가 뭐 1절이라고 그러는 게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업무무관, 가지급 관련 지급이자입니다. 자, 이놈을 먼저 하나 보네요. 공식이, 그죠? 지급이자가 있어요. 지급이자. 곱하기 분모는 차입금이고요. 그 중에 분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용어가 가지급금도 받아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 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이나 실제로 동산은 사실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이 있으면 요 금액이 손금에서 불산입되는데 논리는 당연하잖아요. 회사는 돈이 없어서 차입했다. 그래서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회사가 나도 돈이 없어서 이자를 내는데 업무랑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논리로 부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돌릴 때,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가지급이 어떻게 뭐 하는가 아니라 가지급에 걸렸을 땐 어떤 불이익이 있나를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가지급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업무와 무관하다라는 가지급이라면 요 지급이자가 불산입되니까 요 지급이자에는 어떤 금액이 있나요? 뭐 얘네들은 둘 다 아시지만 이건 적수고요. 이건 뭐 당연히 적수고요. 그렇죠? 요 적수들은 특히 간에 가지급은 매일매일 잔액 합계하면 되는데 지급이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차입금의 적수는 뭐 이자, 지급이자 나누기 이자율 곱하기 365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이자,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이자율이 이자들이 여러 건이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지급이자별로 요 놈을 이자율로 자기가 나누고 요 놈에다가 365일, 6년이면 366일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수라더라. 그렇죠? 요런 거고요. 자, 요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 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동산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한번 여기다 써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업무와 무관한 게 뭐야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쭉쭉쭉 가서 어디로 나와요? 19페이지에 가면 이제 나오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은 좀 전에 써놓은 거 나오네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의 세무조정은 4개가 있다. 다 지금 설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거는 인정이자만 적용을 한다. 특히 동그라미 3, 4가 돼서 써놨네. 그렇죠? 여기서 좀 요거는 3번이요, 놈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회계사님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자 안 받으면 부당하다라고 입금산입에 세무조정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급이 있으면 인정이자로 세금을 얻어맞는데, 그렇죠? 이자 안 받았으면 그럼 이자를 받음을 전제로 가는데 왜 지급이자를 부인해요? 그럼 이중과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과세 맞아요. 이중과세가 맞는데 그냥 이중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과세예요. 가지급은 인정이자 안 받으면 얻어맞고 엔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돼요. 두 가지가 이중과세라더라. 그렇죠? 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가지급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해 당해법인의 업무란 당해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법인의 업무랑 관련이 됐다 안 돼? 계속 소송해. 요런 것들이 판단했을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돈을 빌려준 걸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올 거야.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인가요? 아닌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합니다. 뭐 제가 회사에서 돈 빌리고 또 회사에서 별도로 돈도 빌려줬다. 뭐 이런 건 상계해야 되겠죠. 다만 약정이 분명히 따로따로 있다. 뭐 이러면은 상계할 수 없다는 기본적 말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넘어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 거야. 죽이죠. 20페이지부터 7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냥 정말 무식하게 바로 업무와 무관해요 아니에요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다 아시지만 그래도 살짝 제가 여기다가 한두 마디를 보태드리려고 그래. 일로 와봐요. 자, 특수관계인이라는 정의를 뒤에 가서 나오지만 또 이미 알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개만 빨리 잡아드릴게요. 쓰지 마요. 법인세법의 특수관계는 1번 우리 회사의 1% 이상의 주주를 말해요. 이걸 비소액 주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 미만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1% 이상의 주주니까 여기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1% 이상의 개인 주주는 그 사람들의 친족도 함께 이 법인에 A라는 법인이 있다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고요. 이 법인 1% 이상의 A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에요. 그럼 이 법인에는 임원이 있죠. 임원. 요 임원도 함께 요 법인과 여기가 특수관계예요. 그렇죠? 한번 점검하시라고요. 비소액 주주가 1% 이상의 주주가 개인이면 그 개인 주주와 그 사람의 친족의 정의는 여러분 읊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읊어보실 수 있어요? 친족은 사촌인의 혈족, 삼촌인의 인척, 배우자 등을 말하죠. 그렇게 하고요. 1% 이상의 주주가 법인일 때는 이 법인도 이 법인과 이 법인의 임원도 직원 말고 임원도 특수관계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 A라는 법인의 여러분 임직원, 임원과 직원, 이 임직원과 뭐예요?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그러니까 좀 전에 요 주주는 그냥 무조건 친족이에요. 근데 임직원은 요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그러니까 쉽게 임직원의 월급에 따라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따라 같이 먹고 사는 가족들이 친족이에요. 다른 거예요. 생계가 붙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해서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시작. 1, 2에 해당하는 사람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그러니까 A는 B라는 법인과 뭐예요? 서로 간에 아무런 출자 관계는 없지만, 그죠? 없지만 뭐야? 이 A 법인에 이러한 특수관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B 회사 주식을 3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 두 법인은 특수관계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알죠? 뭐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특수관계에 걸리면 나머지도 자동 특수관계야. 그러니까 A법인이 B법인과는 서로 아무런 출자관계가 없지만 A법인의 이런 특수관계인들이 이 회사 주식을 30% 이상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특수관계 여부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 합산해서 30%면 특수관계면 B법인 입장에서도 A법인은 당연히 특수관계다. 이게 한쪽이 걸리면 당연히.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 특수관계인의 정의예요. 아주 깔끔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관계인에게, 특수관계인은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게 가지급이고 계정과목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업무랑 관련이 있으면 지금 2번 지급이자 손금 물산입도 안 하고 대손 충당금 이런 것도 다 안 하니까 업무와 관련이다 아니다가 너무 중요해서 이놈의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번 청구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쟁점 금액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 빌려온 돈은 쟁점법인이 설립 초기에 건설공사비, 원재료 등 쟁점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이거는 업무무관이 아니다라는 거야. 죽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일로 와보세요. 자. 우리 연간회원님들, 시중에 가면 가지급금 강의들이 많죠. 안성희 세무사 같은 경우는 뭐 가지급 책도 썼는데 다 좋은데, 일단 우리 연간회원님들 이 가지급 8시간 강의 전부 다 들으라고 좀 전하세요. 전부 다 들으라고 전하세요. 이렇게 모아서 제가 8시간 동안 가짜 들어가는 가지급금만 강의하는 것도 드물잖아. 그렇죠? 들으세요. 반드시 도움되실 거예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다만 제가 오늘 몸이 아파요. 원래 그래서 오늘 촬영을 연장하자고 그랬는데 그냥 학원에서 와서 죽으래요. 강의하다가. 그래서 왔어요. 뭐 그래도 제가 뭐 카메라 불이 켜지면 그냥 또 잘하잖아. 그렇죠? 제가 아픈 건 아픈 거고, 이거 끝나고 병원 갈 거예요. 주사 맞으면 되고요. 뭐 내일 모레도 강의 없이 쉬면 되는데, 어쨌든 저도 오랜만에 가지급을 하잖아. 그렇죠? 하여튼 좀 중요한 거 다 잡아드리려고 그래. 핵심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없앨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지급금을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기다리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잠깐만 제가 물 한 잔 먹고요, 여러분요. 지금
A라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B라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했는데 이게 아마 출자했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A가 B 회사의 주주인가 본데 B 법인이 이 돈으로 공장을 짓고 원재료를 어이구야. 원재료를 샀고 뭐 여러 가지 차입금을 상환들을 했대요. 그렇죠? 이게 뭐 해외 현지 법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해외 현지 법인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겠죠. 여기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한다라든지 임가공을 준다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돈을 준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B법인은 A법인 자금을 다 상환했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지급금은 맞다니까. 가지급은 맞아요. 그래서 인정이자는 걸지만 업무와 무관하진 않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특히 해외 현지 법인에 우리나라 법인들이 출자를 했다. 주주다. 거기서 우리나라 법인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업무적으로. 공장을 짓고 하는데 출자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단 추가로 되어가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원재료를 샀고 뭐 이런 걸 했다. 또 나중에 갚았다. 이거는 업무 무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건 또 그나마 최근 거예요. 조세심판원 사례가. 2번 특수관계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에 대여는요. 업무무관이다. 이건 법원이에요. 또 7판.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자금이 어렵다. 나는 출자를 했는데 얘가 어려우면 나까지 어렵다. 일단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출자를 했는데 얘가 어려워지면 내 밸류도 낮아지잖아. 그래서 했다. 이건 업무무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업무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법인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생산이나 임가공이나 뭐 그런 이거 매수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아니다라고 했고요. 3. 쟁점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대여 자금의 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자재, 시설장치 구매, 현지 금융기관의 결정 현황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똑같잖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입증해봐라. 네가 업무랑 관련됐다면 이 돈으로 다 해연지 법이냐. 이런 걸 내라 그랬더니 왜 이 자료를 못 내? 그럼 이런 돈으로 안 썼다는 얘기지. 모법인의 돈으로. 그래서 이거는 업무무관이 맞다라고 또 판단한 거고요. 다음 사항. 이 사건 대여금은 또 현지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지법인 대여가 많죠. 그러니까 뒤집으면 우리나라 법인끼리의 이런 자금 대여는 거의 100% 업무무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건 좀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거의 현지 법인 얘기들이 나오죠. 현지 법인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대부분이 사용되었다. 이 회사에서 이 대여금, 가지급금으로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사건 현지 법인이 자체 원천이나 제품 생산 설비를 이용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환경설비업과 같은 기술 영업의 특성상 환경공학 관련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이 높다.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목적 사업 수행과 무관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나마나 이게 뭐야? A 법인이 이거는 일로 매출을 하는 거야. 팔아. 그럼 여기서 해외에서 영업을 해서 그 나라에다 판단 말이야. 그 나라에다가
그 나라에다 파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제품이라 이 판매라는 영업직의 인건비, 사람들이 좀 높다. 그러니까 급여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줘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 현지 법인에 매출을 한 거고, 이 매출을 그 나라들에게 팔기 위해 사람들이 아주 고가의 단가가 비싼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여가 나간 거면 업무랑 관련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이것도 사례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법원 사례잖아요. 그렇죠. 또 5번 법인이 임직원이 업무상 중과실을 했어요. 임직원이 잘못한 거야. 이랬을 때 손해배상금을, 그렇죠? 손해배상금을 차입해서 대납하고, 이 임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배상금을 뭐 차입해서, 임직원이 잘못한 거야.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으로 손해배상금이 나오니까 회사가 이걸 빌려준 거고, 이걸 일정 기간 동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이 사람들이 이게 업무상 중과실이다. 업무하다가 잘못한 거다. 다만 이게 업무상 중과실, 뭔가 잘못한 게 전제로 깔렸잖아요. 그렇죠? 참 어렵겠지만 이거는 가지급이다. 업무무가 아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우리 임직원이 우리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개인적인 벌과금이 나와. 배상금들이. 그래서 회사가 물어내줬어. 빌려줬어. 빌려주고 갚아라. 회사가 책임질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책임져야 되면 회사가 주고 손금 인정을 받았겠지. 그죠? 물론 이게 어떤 법이냐에 따라 다르고,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손금 인정이 되는 것도 있고, 일정 어떤 중대한 법에 따르는 거는 손금이 제한되는 것도 있죠. 그죠? 법인세법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개인의 중과실로 본 거고, 그래서 개인이 물어내야 되는데 회사가 빌려준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참 회사도 이해가 가, 주장할 만했어. 근데 이건 업무 무관이다. 지급이자도 불산입하고 대손도 걸지 못하고 이렇다라. 인정이자 당연한 거고. 6번 명의신탁자인 법인과 명의수탁자인 대표이사가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했다.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법인이 반환받은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의 실질 사용과 수익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 매매대금을 회사에서 받은 거는 가지급이다. 업무 무관이다.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칠판 보시면 자,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 대표이사예요. 특수관계란 말이에요. 특수관계인데 이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수를 해요. 부동산을. 근데 실질로는 법인 거라 이거죠. 이 둘이 계약을 맺고, 이름은 내가 사지만, 내 이름으로 사지만 모든 관리는 법인이 해라. 또 수익도 법인이 먹어라.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랐어. 그냥 갑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을 법인이 대여를 했고 됐다. 근데 쌍방간에 이 맺은 계약이 모든 게 실질로는 법인 거고, 법인이 운영 수익을 먹는다. 에이, 필요 없다. 왜? 부동산의 명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게 봐봐요. 100억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요. 이건 원래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에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은 원인무효가 돼요. 원인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안 따진 거고요. 이럴 때는 이건 실제로 갑의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 걸리면 원인무효면 더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법인이 이거를 대여, 가지급으로 한 게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 부동산이 걸렸을 이후에 많이 폭등을 했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면 이 자체가 명의 계약이 취소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원상회복돼요, 부동산이 절로.
이쪽은 돈 청구하고 이건 복잡해져요. 그거보단 차라리 가지급으로 얻어맞는 게 낫었을 텐데 거기까지 검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가지급이죠. 업무무관이라는 겁니다. 실질과세로 부동산이 회사 거다라고 못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맨날 뒤에도 나오지만 대법원 판례도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법인이 사서 대표이사가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 부동산은 대표이사 거지만 법인 돈으로 샀잖아. 등기가 법인 이름 나고. 이거는 대표이사 게 아니다. 가지급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7번은 요건 애매합니다. 임원이 DC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만 해드리죠. 이거는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임원인데 임원이 지금 DC에 퇴직금을 DC에 납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지만 DC는 중도 인출이 안 되잖아요. 중도 인출이 안 돼요. 왜요? 이건 이 사람이 DC는 실질 퇴직일 때만 중도 DC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사례가 이 말대로 보면 이거는 임원이다. 임원은 원래 DC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데 가입을 한 건 노동부 유권에서 그런해서 가입은 됐다. 그러나 이건 뭐야? 필수적인 가입이 아니잖아요.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입이라는 말이 아니죠. 뭐 그냥 근로자가 가입을 하는 건데 DC에 임원이 가입을 했다. 지금 노동부가 받으니까 임원이 DC에 가입이 되는데 이거를 근로자들은 이게 실제로 퇴직할 때 DC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례는 혹시 이거 아니냐? 임원이라 이 DC를 가입한 금융기관이 당신은 그냥 뭐다? 임의가입이다.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DC는 실질 퇴직이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된다. 근데 당신은 임의가입이니 당신이 이걸 원하니까 내가 아직 근무 중인데 임원으로 이걸 인출해 줬다. 이게 가능하니까 혹시 물어본 거 아니냐라는 이걸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에다 물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임원들도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면 임원에 대해 가입한 DC가 인출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이 유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 아니 중도 인출이 되니까 누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걸. 그쵸?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지금 다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고 DC에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 퇴직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이거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면 그죠? 중도 인출이 이거를 가능하다면 뭐예요, 여러분요? 가능하다. 만약에 그랬을 땐 물어본 게 그럼 이건 가지급인가 했더니 가지급 아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요 놈은요. 그래서 반드시 좀 물어봐 주세요. 임원들은 원래는 근로자가 아니라 DC 가입이 허용이 안 되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으로 DC가 가입이 되잖아, 지금 여러분, 임원에. 근데 어쨌든 현행 법으로는 이건 임의가입이거든요. 임의가입이라 법에서는 근로자들이 중도 인출은 안 된다. 그렇죠?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 되니까 아프거나 집 사기 이외에는요. 그렇죠? 그런 거다. 근데 임원은 되나? 아니면, 그렇죠? 설마 뭐 이건 뭐야 그냥, 그렇죠? 그럼 이건 또 세법에도 있잖아요. 이사들이 아니 임원들이 집 사면 이따 우리도 배우지만 집 사면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으니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해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현실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임원들이 임의 가입이라 계속 근무를 하지만 이걸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물어봤는데 그럼 그건 가지급 아니다? 야, 이러면 곤란해져요. 전부 다 이렇게 할 거니. 그래서 요 동그라미 7번의 유권 해석의 의미가 전 어려워요. 여러분은 반드시 한번
DC 쪽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법적을 검토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갖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자, 특수관계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를 설명하고 있죠. 최근에 나온 유권 해석이라 제가 마침 이 책에다 못 넣었어요. 요거 설명해드리고 먼저 일로 오세요. 자, 사례가 이제 한국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회사가 자회사가 리비아에 있대요. 현지 법인이에요.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 현지 법인에 대해 리비아가 갖고 있는 현지 자회사의 채무를 변제했어요. 리비아가 갚아야 되는, 리비아에 있는 뭐 은행이나 이런 차입금을 갚았죠. 현지 법인이 갚았어요. 이게 이제 구상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채권 변제 금액이 자산으로 들어왔겠죠. 차변에 이게 구상채권 돌려받아야 되니까 이 돈을요. 그렇죠? 이러고요. 이게 또 어려우니까 이쪽에다 또 사람들을 파견했대요. 사람들을 파견해서 인건비들이 발생했대요. 여기서 발생해야 될 인건비를 뭐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와 또 뭐 용역비가 있었나 봐. 이런 얘네들을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하려는 용역비를요. 그렇죠? 얘네들에게 받아야 되니까 그놈도 미수금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했겠죠. 니네가 어려워서 일단 우리 모법인이 채무를 갚아줄게. 니네가 해야 되는 걸 우리 사람들이 파견해서 일단 대신해주고 이 사람들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그 돈은 니네가 갚어. 그쵸?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지급금이 맞죠. 특히 이 구상채권은 여러분 아시지만 가지급금과 별도로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잖아요. 뭐예요? 대손 충당금들을 설정할 수 없다. 이건 똑같아요. 결국은 얘네가 갚아야 될 돈을 우리가 물어낸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이 가지급금의 개념, 대손일 때만 구상채권은 대손을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지급금의 개념과 구상채권은 얘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물어냈고 얘한테 받을 거야. 그럼 가지급 똑같은 개념인데 이놈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업무 무관이냐 아니냐인데 국세청은 이 돈들을 업무 무관으로 지급이자 송금을 산입을 했는데 자 올해 조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이 2020서 8112 2024년 3월 21일 참 이렇게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로 이것들은 뭐죠? 업무와 관련이다라고 그래서 지급이자 선금물산입은 취소하라라고 결정했어. 자, 우리 책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파 자료실에 가면 이게 40번으로 있는 거예요. 자료실에 아시죠? 아이파 자료실에 제가 유권해석 띄워놓는 거 녹화도 해드렸고요. 거기 40번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자료실에.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해외 현지 법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외 현지 법인들이 망하니까 우리가 채무를 대신 대입변제하고 구상채권 잡고요. 관련된 비용들도 대납해 줬어요. 이게 가지급금은 맞고 대손도 안 되고 뭐 하겠지만 업무랑 관련이 돼서 뭐예요? 그렇죠. 지급이자 선금물살입은 할 수 없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그러면 지급이자 선금물살입은 아니지만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대손이 돼요?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이 채권들에 대해서 망가지면 그러면 대손금으로도 손금 인정이 된다고요? 어차피 구상채권은 대손이 안 된다라고 별도로 돼 있잖아요. 대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나오지만 그죠? 근데 이런 미수금은 대손이 돼요? 이야,
지금 이 논리로 가면 이게 업무무관이 아니다. 구상채권은 대손 쪽에서 별도로 대손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대손이 안 되지만 얘는 이 미수금, 돈들 이런 거 한 거로 그럼 대손으로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 관련이니까. 업무 관련이니까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다만 항상 가지급금은 뭐 인정이자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랑 관련된 거예요? 아니에요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일단 첫 시간에 그냥 가지급금의 정체, 특수관계인 돈 빌려준 건데 업무랑 관련된 거 아니냐를 배우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업무랑 관련된다라면 인정이자만 잡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권 해석들이나 저런 심판 사례가 나올 때 그냥 업무와 관련돼서 지급이자 송금을 산입은 잘못된 거야 라고만 나오지 저런 게 대손으로 인정돼 안 되는 잘 안 나와요. 어쨌든 지금 뭐 요런 거 요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가지급의 정의와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하고 둘째 시간에서 바로 뵙죠.